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FOMC와 오라클 실적이 있었습니다. FOMC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왔고요. 오라클 실적은 잘 안 나왔어요. 오라클 실적 이후에 지금 프리장에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오라클 실적이 아니라 FOMC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의 하락은 오라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 때 SPX의 갭이 있고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의 눌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요런 조정 자체는 건전한 눌림이기 때문에 매수 찬스가 될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여기 21선이 617 부근 지금 현재 선물에서 25,400 부근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25,400이 왔을 때 저는 일단 매수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선물을 먹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서 한 608, 25,000 부근까지 선물로 여기까지. 그럼 요 정도까지 내려가야 SPX 갭을 메꾸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이게 트리거가 그냥 오라클 실적이 되었던 거지 어차피 이 구간에서 눌림은 나왔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오라클 때문에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커스를 FOMC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FOMC와 오라클 실적 기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설명하기 전에 오라클을 먼저 볼 건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닝 플레이를 하느냐 마느냐 어제 영상을 남겨드렸잖아요. 어닝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리는 괜찮은 자리였어요. 이 구간에서 넥라인 위로 올라왔고 21선 위에 있어서. 근데 어제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라클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증시가 FOMC가 괜찮게 나오고 증시가 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그 부분은 자, 오픈AI와 관련이 가장 크죠, 오라클. 그게 마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는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마소가 큰 하락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소 크게 하락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메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 기업이죠. 아이랜, 뭐 네비우스, 코어웨이브 같은 것. 그 기업들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양전을 바꾸지도 못했어요. 그 오라클과 밀접한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라클에 저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라클 어닝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닝 플레이 자체가 도박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인데 제가 오라클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적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오라클이 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라클이 지금 한 195불에 정도까지 한 12%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 갭을 한 번 더 메꾸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에 이제 오라클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은 다시 요 구간에서 좀 되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겠다. 그래서 요 아래에 지금 이 갭을 메꾸게 되면은 저도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제가 텔레그램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FOMC로 넘어와서 FOMC를 기준으로 QQQ 이번 연도 그 무빙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미리 어느 정도 FOMC에 대해서 선반영돼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일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 무브가 한 0.7% 였는데 한 0.56%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 금요일 오늘하고 내일이 찐 무빙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에 CPI, PPI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무빙이 될 겁니다. 하지만 FOMC가 제가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눌림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12월 자료를 보시면요. 이 아래는 9월 얘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GDP를 찍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GDP를 1.6, 1.8, 1.9, 1.8이었어요. 그러니까 2025, 2026, 2027, 2028년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9월에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됐죠? 1.7, 2.3, 2.0, 1.9. 특히 2026년에 GDP가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뭘까요? AI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연준에서도 이 경제 성장을 지금 급격하게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유동성을 풀고 QE, 코로나처럼 QE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이제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26 년도 요거를 봤을 때도 2026 년에도 증시가 좀 괜찮을 거다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실업률입니다. 요 두 번째 거는 실업률은 비슷하죠. 네, 요 정도 4.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CE 인플레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인플레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막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려했던 만큼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 전망 자체도 좀 낮아졌죠. 올라가서 이게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3.0에서 2.9, 2.6에서 2.4, 그다음에 코어 PC도 3.1에서 3.0, 2.6에서 2.5, 이 뒤에는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2.2%대다. 하지만 요건 이제 2027, 2028년이고 여전히 관세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더디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게 보고 있다. 그럼 요 부분만 봐도 어떻게 볼 수 있죠? FOMC 이 SEC 전망이 좀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점도표를 볼 건데요. 점도표는 9월에는 이 구간에 그 동결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 계속 동결이 이제 4% 위로가 없죠. 요 말은 뭐냐? 금리 인상은 없다. 모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연준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요런 부분이 이제 등락날락 이제 좀 커질 거다. 이제 동결이 더 많아지고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요런 부분을 걱정을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9월 거랑 비교를 해 볼게요. 자, 9월 겁니다. 9월에는 이제 동결표가 있었는데 이제 요거 사라지고 다 요렇게 내려갔죠. 그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이 9월의 전망이랑 이번의 전망이랑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렇다는 거는 연준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는 SEC 전망도 그렇고 점도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둘기적이었다. 그래서 증시가 처음에 오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그 기자회견이 모두가 어느 정도 매파적 기자회견일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 데이터를 더 봐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성장 이 GDP 성장 관련해서는 또 좋게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누락이 돼서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된다. 또 데이터 무세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한 매파적으로 어느 약간의 매파적으로 나왔지만은 일단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FOMC를 좋게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눌린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롱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QE를 했잖아요. 이게 QE 라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때처럼 돈을 와장창 푸는 게 아니라 이제 RMP라고 지금 이번에 이제 연준 준비금을 채우는 그 40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있는 걸 매입하는 게 아니라 좀 브로커들을 통해서 좀 이게 최저가로 매입을 하는 건데, 요 정도에도 조금의 돈이 유동성 경색이 안 일어나게 좀 풀리고 있다. 이런 소식 자체도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10년물 국채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가 올랐어요. 요런 이제 연준의 불협화음, 그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올랐는데, 제가 요 구간에서 요 사이 구간이죠. 이 구간만 좀 지켜주면은 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일단 10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다행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거 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떨어져 주고 증시가 이제 좀 눌린다고 말씀드리면은, 그 증시가 눌리는 거는 무슨 기회다? 매수 기회다. 요런 상황은 나쁜 기회가 아니라 증시가 계속 골디락스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오르게 되면은 요런 부분은 안 좋게 작용할 거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가 좀 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증시로 돌아와서 지금 증시가 떨어지는 부분에 트리거가 된 건 오라클 실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적을 좀 심층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요걸 보면은 이제 EPS가 2.26으로 상회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앰플 컴퓨팅 지분 매각을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메타도 세금 반영을 해서 EPS가 깎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EPS가 좀 뻥튀기가 됐다. 그래서 그것 부분을 빼면은 한 1.6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센은 부합한 거죠. 그래서 언디 EPS 비트. 네, 매출은 소폭 하회.
그다음 클라우드 매출 요게 중요하죠, AI. 하지만 요것도 소폭 하회. 그다음 영업 마진도 소폭 하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RPO 남은 수주 잔고는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프라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아직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지만 이 덩치만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실적이 나왔어야지 오라클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 부분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오라클의 하락을 강하게 밀어냈다. 그래서 초반에 5%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닝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닝콜이 나왔을 때 어닝콜에서 또 캐펙스만 오지게 또 증가시키는 부분이 나와서 12%까지 또 하락을 한 거죠. 이 CDS 부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오라클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요 부채가 터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AI 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오라클은 지금 이 부채 투자의 선두주자로서 이 우려감을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두들겨 맞은 거다. 이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베이스로 두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어닝클 이후에 12%나 하락한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카 캐펙스로 인한 이제 CDS 부채 문제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현재 직전 분기에는 8.5 빌리언, 이번 분기에 12 빌리언, 그다음 내년 캐펙스 예상이 35 빌리언인데 50 빌로도 상향을 했다. 그 요 돈을 얘네 오라클이 이제 빅테크처럼 돈이 엄청 많지 않잖아요. 심지어 빅테크도 요즘 사채를 쓰고 돈을 빌려오고 있잖아요, 프라이빗 크레딧. 근데 오라클은 요런 실적도 안 나오는데 계속 캐펙스만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부채를 쌓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가 이 100 비비인데 지금 300 비비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이제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2026년 말에는 얘네가 이제 '현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 오라클의 캐펙스의 66%가 오픈 AI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어떻게 되죠? 오픈 AI가 제미나이에 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픈AI 의존도가 강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와 메타와의 계약도 늘리면서 확장 중이긴 한데 여전히 오픈AI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라클의 캐펙스가 이렇게 늘리는 목적은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결국엔 회수된다 요건데, 빅테크들과 다르게 좀 수입원이 좀 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선투자 후수익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이 오라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업이 오픈 AI, 메타, 엔비디아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RPO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부진하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성장률도 기대보다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오라클의 캐펙스의 60%가 오픈 AI의 그 스타게이트 이 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이곳저곳 다 돈 빌려 가지고 뿌려 놨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그럼 독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구글한테 밀려서 레드 코드 발동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 수익 관련해서 우려 중이 되는 거예요, 오픈 AI가. 과연 다시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신모델이 나올 겁니다, 오픈 AI. 그래서 그 신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가, 이게 지금 중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오라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AI 기업들도 다 떨어지느냐. 다 지금 모든 기업들 이제 AI 투자하는 빅테크들도 원래는 자기 돈만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채를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사업의 대표 주자가 오라클인데 먼저 실적에서 아직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들도 요런 우려 때문에 먼저 때려 맞고 있는 건데, 요건 일단은 터진 게 아니라, 버블이 터진 게 아니라 우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에 오늘 FOMC와 그 금리나 그다음에 비둘기종의 스탠스, 그다음에 QE 라이트 RMP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조정이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을 차트로 보면은 요거에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갭이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갭이 있거든요, 180 불까지. 그다음에 옵션에서 OI랑 볼륨이랑 요런 거를 체크했을 때도 이제 오늘 증시가 이제 시작해 가지고 오라클이 움직이고 옵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바뀌겠지만은 일단 180 정도까지의 하단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지가. 그래서 요 갭 부근을 지금 한 194 정도에 있는데 요 주봉 100 일선도 한 183, 180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하락이 될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 구간에서 여기를 지지를 해서 올리려는 이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이 나오겠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막 300불, 250불 다 이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하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라클이 이 하락을 더 하락으로 내려가다기보다는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일단 190 에서 180 사이, 요 정도는 내려와야 지금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이 직전 여기 매물대 올라가기 전에 쌓았던 매물대가 한 170 구간이에요. 근데 170 구간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180불 내에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눌릴 때 이제 오라클은 좀 더 요런 부분까지 더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한번 청산당할 때 청산당하지 마시고 좀 요런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다시 해도 괜찮은 라인의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DPS가 추종하는 게 이제 KR인데요. KR 이 차트를 보면은 일단 먼저 시황을 보면은 미국 정부가 은행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퀴벌레, 이제 부실 은행들이 많을 수 있다. 그 바퀴벌레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넥라인을 한번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은, 결국 미국 정부가 은행을 뒷받침을 해 주고 규제를 풀고 하면은 은행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 마이너스인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 KR 이 차트가 이 주봉에서 이 거대한 삼각수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어온 거대한 삼각수렴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BCD E로 따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눌리고 가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상 요 추세를 뚫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뭐죠? 역헤드 앤 숄더죠. 그래서 요 넥라인을 지금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돌파를 하면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딱 요 채널에 부딪히고 오라클 실적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눌림이 짧게 나올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개 파동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이 은행주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DPS가 3배 레버러지이기 때문에 3배 레버러지는 뭐 장기적으로 막 엄청 들고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게 한 15%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황에 따라서 익절을 할지 홀딩을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은행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살짝 고점을 깼다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눌림은 3,200 부근까지 일단 눌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 21선이 3,124가 있어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더 눌릴 수 있는데, 요런 구간에 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눌렸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그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선택껏 재량 안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이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 자체도 지금 내년 골디락스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풀려서 증시나 그 가상화폐나 이런 시장에 좀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가상화폐를 모아 가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현재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25,400에서 한번 지지가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구간은 S&P에는 갭이고요. 이 나스닥 선물로 따진다고 하면은 25,000에서 24,800, 그다음에 QQQ로 따진다고 하면 한 608, 658, 네, 그 정도 부근까지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을 조절하다든가 종목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선택이 항상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좀 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차라리 중소형주를 택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를 전체를 담아둔 ETF를 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낫다. 그리고 종목 선택을 꼭 잘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하락은 이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는 하락보다는 상승 전의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종목들의 분석 좀 몇몇 종목들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